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좋은 결정도 있었고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 순간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많은 선택 중 한 가지는 지금도 참 마음 깊이 후회가 됩니다. 바로 요양원에 들어간 일입니다.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족들도 그게 좋겠다고 했고 저 역시 이제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니 조금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겠다 싶었지요. 하지만 막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겉으로 보던 것과는 참 많이도 달랐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요양원 입소를 고민 중이시거나 부모님을 위해 정보를 찾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찾아봤고 주변에 물어가며 좋은 곳을 찾으려 애썼지요. 그땐 편리함과 안전함만 보이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요양원은 단순히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루하루 마음을 지켜야 하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가까운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몸으로 깨달은 요양원의 6가지 진실을 솔직히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도 선뜻 말해주지 않지만 알고 있어야 후회하지 않을 이야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 정순자입니다.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왔고 은퇴 후에는 집에서 책도 보고 라디오도 들으며 조용하고 단정하게 나이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었던 그 순간 문득 겁이 나더군요. 이제 혼자 사는 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낯선 공간을 선택하게 된 거지요. 하지만 그 선택이 기대만큼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누군가의 노년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내일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처음엔 요양원을 찾는 일이 그리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금방 괜찮은 곳이 나올 줄 알았지요. 그런데 막상 직접 발로 다녀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믿을 만한 곳은 정말 드물더군요. 한 번은 사진도 예쁘고 후기도 좋아 보여 기대를 안고 찾아간 요양원이 있었어요. 겉보기엔 참 말끔했죠. 작은 정원도 있고 건물 외관도 단정했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콧속을 찌르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래된 음식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요. 직원분은 그런 냄새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며 태연히 안내를 이어가더군요. 또 다른 곳은 시설은 정말 깔끔했어요. 복도도 반짝였고 방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질문을 해도 귀찮다는 듯 대답하고 어르신들에게도 퉁명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었죠. 가격도 큰 문제였습니다. 시설이 괜찮고 직원들도 친절한 곳은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요구하더군요. 제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양원은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빨라야 반년, 길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메모장을 들고 다니며 요양원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어르신 수는 몇 명인지, 하루 식사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시설의 청결도는 어떤지,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되는지,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알게 된 건 좋은 요양원은 운으로 만나는 곳이 아니라 발품과 정보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친구 김용희 씨는 1년 사이 요양원을 3군데나 옮겼다고 합니다. 처음 간 곳은 너무 시끄러웠고, 두 번째는 식사가 형편없어서, 세 번째는 너무 외진 곳이라 자식들이 자주 방문하기 어려워서였죠. 영희야, 그래도 너는 자식들이 옮겨줄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 들어간 요양원에서 그대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건이 안 되어서 혹은 옮기는 게 더 큰 부담이 되어버려서요. 그래서 처음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양원은 단순히 밥 먹고 잠자고 쉬는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노년을, 하루하루의 감정을, 또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어쩌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만큼 신중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준비해야 할 선택이란 걸 저는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제 친구 순애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지 몇 주 되지 않았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엉덩이에 심한 욕창이 생겨 있었다는 겁니다. 의사를 불러 치료하긴 했지만 상처가 쉽게 낫지는 않았지요. 순자야, 알고 보니 그 요양원에서는 기저귀를 하루에 한 번만 갈아준대. 아침에 한 번 갈고 그 다음엔 저녁에 교대하는 직원이 와야 다시 간다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내가 다 미안해서 잠이 안 와. 순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싶은 마음에 믿기지도 않았지만 차마 틀렸다고도 못하겠더군요. 결국 저도 다른 요양원 몇 군데를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비슷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1명이 5명, 6명, 많게는 10명 가까운 어르신들을 돌보다 보니 기저귀를 자주 확인하고 갈아드리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인원은 더 줄고 상황은 훨씬 열악해집니다. 노인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인 제 조카는 이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모, 법적으로는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2.5명을 돌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특히 야간엔 더 심각해요. 근무자 수가 확 줄어서 간혹 4, 5명이 전체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 저는 요양원을 방문할 때마다 꼭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는 하루에 몇 번 갈아드리나요? 밤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요양보호사 한 분이 몇 분을 담당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꼭 묻고 또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신 뒤 매일 오후 2시에 꼭 찾아간다고 하더군요. 그 시간이 직원들이 가장 바쁜 시간이라 직접 가서 아버지를 돌보며 위생 상태도 확인하고 필요하면 도와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직원들도 자연스레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 아버지의 컨디션도 확연히 나아졌다고 합니다. 요양원은 호텔이 아니야. 아무리 좋은 시설이어도 가족이 자주 찾아가서 살펴보고 도와줘야 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야. 이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내 부모님에 대한 모든 돌봄의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결국 사람의 손길, 가족의 눈길, 그게 가장 따뜻한 보호라는 걸 저는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대해 알아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약물 사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웃에 사는 최 씨 할머니의 남편분 이야기였지요. 치매 증상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할머니는 오랜만에 남편을 찾아가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늘 활기차고 농담도 잘하시던 분이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하셨답니다. 할머니는 당황해서 물으셨다고 해요. 선생님, 우리 영감님이 왜 이렇게 됐나요? 그때 돌아온 대답은 참 허탈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계속 소리를 지르셔서요. 정신과 약을 드리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주무셔야 하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약물 처방에 대해 가족에게 미리 상세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설명 없이 정신안정제를 쓰기로 했다는 정도로만 통보했던 것이죠.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제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는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거나 밤에 안 자고 돌아다니거나 다른 사람 방에 들어가기 같은 행동들이지. 이런 행동들은 직원들이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정신과 약으로 조절하려는 경우가 많아. 물론 때로는 약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불안이나 환각, 폭력성이 있다면 약물 치료가 오히려 보호가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단지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약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워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특히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약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 약이 몸에 오래 남고 작은 용량에도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요양원을 방문할 때마다 약물 사용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약을 쓰는지, 새로운 약을 쓰기 전 가족에게는 어떻게 알리는지, 약의 효과와 부작용은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 약 외에 다른 대응 방법은 없는지, 이런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거나 당황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면 그곳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친구는 아예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과 약물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약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가족에게 알려야 하는지를 문서로 정한 것이죠.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며 저도 생각했습니다. 약은 정말 필요할 때만 쓰여야 해.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그 단순한 진실을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외면할 때가 있어. 어쩌면 우리의 이기심이 어르신의 고통을 더 깊게 만들었는지도 몰라. 요즘은 대부분의 요양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모든 곳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카메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그런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 친구 이영수 씨의 아버지도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하루는 전화를 걸어와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 여기 있기 싫다. 집에 데려가줘. 자초지종을 물으니 샤워실에서 요양보호사가 화를 내며 욕까지 했다는 겁니다. 카메라가 없는 샤워실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지요. 그날따라 직원이 많이 지쳐 있었고 신입이라 감정 조절이 안 됐던 것 같다고는 하지만 어르신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겁니다. CCTV가 있는 공간에서는 직원들이 조심하지만 화장실, 샤워실, 개인 방 안과 같이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노인 학대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폭력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말로 상처 주는 정서적 학대,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 약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 심지어 노인의 돈이나 재산을 가로채는 경제적 학대까지 그 형태는 다양하고 또 은밀합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진 노인들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자주 살펴봐야 하지요. 한 친구는 아버지 방에 작은 녹음기를 두었다가 오히려 큰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다른 곳으로 아버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왜 보호자가 투명하게 돌봄 상태를 확인하려는 일조차 쉽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 물론 모든 요양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어르신을 가족처럼 돌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인력 부족,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그들의 선의마저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진실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하고 또 주위의 지혜를 통해 배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주 방문하세요. 특히 예고 없이 다양한 시간대에 가보세요. 그 시간대의 분위기와 직원들의 태도, 어르신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보호자들과 교류하세요. 정보를 나누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대응하면 훨씬 든든하고 효과적입니다. 셋째, 어르신의 몸과 마음을 세심히 살펴보세요. 작은 멍이나 상처, 영양 상태, 위생 상태, 말투나 표정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넷째, 요양원의 학대 방지 정책을 꼭 확인하세요. 직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꼭 새겨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말 못하는 아기가 아닙니다. 존엄한 어른으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 분이죠. 그 권리를 지켜드리는 것, 그건 자식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이고요. 한번 요양원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과장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웃집 김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허리 수술 후 석 달만 요양원에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회복되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도 하셨죠.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요양원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모든 걸 챙겨주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하던 작은 일조차 점점 잊게 된 겁니다. 둘째, 집으로 돌아오려면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정 간호 서비스를 알아보고 집을 노인 친화적으로 수리하고 필요한 보조기구들도 구입해야 했죠. 그 모든 과정이 버거웠습니다. 셋째, 심리적인 벽이 생겼습니다. 요양원의 규칙적인 생활과 항상 누군가 곁에 있다는 안정감에 익숙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게도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간다면 과연 지금보다 나아질까? 아니면 더 외로워질까? 솔직히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원 계약서의 중요성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응급 상황 대응, 의료 결정, 퇴소 조건 등 모든 것이 꼼꼼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권리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요. 제 친구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 전에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원하는 치료, 원하지 않는 치료, 마지막 순간에 대한 본인의 뜻을 미리 문서로 정해두신 거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남에게 맡기지 말고 가능한 한 스스로 결정해야 해. 미리 준비하고 가족들과 충분히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 요양원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의외로 몸의 불편함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였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정작 마음을 나눌 상대는 없다는 사실이 더욱 외롭게 만들었죠. 순자야, 여기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말동무는 귀해. 다들 자기 일도 바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아서 대화가 오래 이어지지 않아. 친구의 말처럼 정서적으로 기댈 사람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큰 고통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하루쯤 말 안 해도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삶에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한 번은 사흘 내내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못한 적이 있어요. 식사할 때 감사합니다 한마디 빼고는요. 그때 문득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싶었죠. 그런 점에서 요양원에서는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TV 시청이 아니라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정서와 능력을 고려한 활동이 필요하죠.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체조나 산책도 좋습니다. 작고 소박하더라도 정기적인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머물렀던 요양원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외부 봉사자들이 와서 노래를 불러주곤 했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그저 노래 몇 곡 부르는 것뿐인데 그 순간만큼은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지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이 지속될 경우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 치매가 없던 사람도 치매 환자와 함께 지내다 보면 인지 기능이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도 이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제 친구 김복자 씨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단순히 무릎이 아파서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말씀도 또렷하시고 기억력도 좋았죠.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배웠을 때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때로는 가족을 잘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요양원 간호사의 설명으로는 이런 변화가 드문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치매가 심한 어르신과 같은 방을 쓰고 계셨어요. 밤에 그분이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셔서 김할머니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적이 많았어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인지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또 요양원 생활은 자극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과만 반복되고 새로운 경험이나 대화가 적다 보니 뇌도 점차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능하다면 인지 기능에 따라 방을 배정하는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가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다양한 인지자극 활동이 마련된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모임, 음악, 미술 활동, 가벼운 체조 같은 활동은 뇌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족의 자주 방문이 중요합니다. 대화하고 외부 소식을 전해주고 때로는 요양원 밖으로 나들이를 함께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뇌도 근육과 같아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계속해서 자극하고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여러 요양원을 둘러보며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프로그램이 아무리 다양해도 가족이 자주 찾아오는 어르신과 그렇지 못한 어르신 사이엔 참 큰 차이가 있더군요. 가족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더 마음을 쓰십니다. 그리고 어르신 본인도 삶의 의욕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 아들이 이번 주엔 손주 데리고 온다네.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며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작은 기대 하나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마음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던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은 정확한 사인을 듣지 못했고 요양원 측은 그저 노안으로 편안히 가셨다고만 말했습니다.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로는 사실 그분이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는데 늦게 발견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요양원은 한동안 조용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던 분이었고 아무도 자세히 물어보지 않으니 요양원 측에서도 제대로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매주 찾아오는 아들이 있는 박 할아버지께서는 비슷한 상황에서도 즉시 병원에 이송되어 무사히 회복하셨습니다. 가족의 존재가 그만큼 큰 힘이 됩니다. 작은 변화도 어르신이 외롭지 않도록 보살피게 되는 이유가 되지요. 그래서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신다고 해서 돌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서의 삶이 외롭지 않도록 그곳에 계시는 동안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묻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는지 기억해드리며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그 작은 관심들이 그분들에게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테니까요. 요양원은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 삶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제 친구 이 씨는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에 일주일에 3번씩 방문해서 신문을 읽어드리고 가족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이제 얼굴은 가끔 헷갈려 하셔도 내 목소리는 바로 아세요. 우리 딸 왔구나 하시며 웃으시거든요. 그 웃음 한 번을 위해서 그 친구는 빠지지 않고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이런 모든 걱정과 고민 끝에 저는 요양원이 아닌 방문요양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와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저는 장기요양 3등급을 받아 하루 3시간씩 주 5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일 오전 9시에 오셔서 식사를 챙겨주시고 간단한 집안일과 목욕을 도와주십니다. 약 복용도 확인해 주시고 때로는 병원에도 동행해 주십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는 혼자 있어야 하고 갑자기 아플 때는 대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익숙한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요양원에서는 모든 일정이 정해져 있지만 집에서는 내가 원할 때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식사하고 쉴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장점은 익숙함의 편안함입니다. 제 물건들, 제 사진들, 제 추억이 담긴 공간에서 지내는 것은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익숙한 물건들, 오래된 사진들, 추억이 담긴 공간에서 지내는 편안함은 그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되니까요. 물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집이 어느 정도 노인 친화적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욕실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계단에는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침대도 높이가 적당한 것으로 바꾸었고요. 또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도 필요했습니다. 비상 호출기도 마련했고 스마트폰 앱으로 자녀들과 빠르게 연락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게도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부탁해 두었지요. 처음에는 요양원이 더 안전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방문 요양 외에도 저는 일주일에 2번 주간 보호센터에도 갑니다. 그곳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친구도 사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딸은 처음에 제가 요양원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멀리 살다 보니 자주 볼 수 없어 불안했던 거지요. 하지만 지금은 저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서 며칠 함께 지내며 살펴보고 가곤 합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지만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 저도 마음이 놓여요.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딸의 이런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책임감을 줍니다. 내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을 너무 걱정시키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테니까요. 저는 이제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요양원이라는 공간이 모두에게 나쁜 곳은 아닙니다. 시설도 좋고 따뜻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곳도 분명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곳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 결정에는 충분한 정보와 깊은 고민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꼭 직접 가서 살펴보세요.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설의 냄새, 분위기, 직원들의 표정과 말투까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둘째,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실제로 그곳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의 경험은 책이나 홍보 자료보다 훨씬 진실에 가깝습니다. 셋째,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비용뿐 아니라 환불 규정이나 응급 상황 대응 방식 등 작은 글씨 하나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가족의 방문 계획을 꼭 세우세요. 사랑은 자주 찾아뵐 때 더 깊어지고 따뜻해집니다. 어르신도 요양원도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다섯째, 대안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방문 요양, 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형태가 달라져도 존엄은 유지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어르신 본인의 뜻을 존중해 주세요. 가족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의 삶을 대신 선택하지 마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나이 들어갑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지요.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자주 이야기 나누세요. 서로의 바람과 걱정을 솔직히 나눌수록 더 따뜻한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는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아는 만큼 선택은 분명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요양원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두려움이 아닌 충분한 이해와 준비 끝에서 비롯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던 제가 이제 제 삶을 스스로 준비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 이야기와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작지만
따뜻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후가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순자 드림. 당신의 남은 시간이 더 건강하고 의미 있으며 무엇보다도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지혜롭고 건강한 노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